폐지 줍는 할머니가 매일 한우 꽃등심 20근씩을 산다고? 고깃값만 하루에 100만 원씩 쓴다고? 제천 재래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폐지를 주어 근근히 살아가시던 팔순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매일 정육점에 나타나 한우 꽃등심 20근을 사가고 있었어요. 한 근에 5만 원, 20근이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일같이요. 시장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낡은 옷에 구부정한 허리, 손에는 늘 폐지 보따리를 들고 다니시던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돈을 쓸 수 있을까요? 혹시 어디선가 돈을 훔친 건 아닐까? 아니면 사기라도 당한 걸까?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정육점 주인 성수는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태준 경장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그 많은 고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장 먼저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충북 제천 중앙시장의 오후는 언제나 활기찬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생선 가게에서는 얼음 위에 놓인 갈치를 다듬는 칼소리가 달그락거렸고, 야채 가게에서는 무와 배추를 실은 리어카가 덜컹거리며 지나갔죠. 그 중에서도 가장 북적이는 곳은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한우 정육점이었습니다. 정육점 주인 성수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신선한 고기들을 가지런히 놓으며 손님들이 오기를 기다렸죠. 요즘 한우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사가는 사람의 발길이 뚝 끊어져 근심스러운 요즘이었습니다. 벽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킬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낡은 회색 외투를 입은 작은 체구의 노인이 천천히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옥남이었죠. 팔순의 세월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부정한 허리,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칠게 튼 손,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보이는 낡은 옷차림은 누가 봐도 힘겹게 살아온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해진 운동화 끝에는 구멍이 나서 양말이 살짝 보였고 소매 끝은 너덜너덜해져 실이 풀려 있었어요. 도저히 비싼 한우를 살 것 같지 않은 초라한 모습이었죠. 어서 오세요. 성수가 습관적으로 인사를 건넸지만 옥남은 대답 없이 진열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 진열장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주름진 손가락으로 가장 붉은 부위를 가리켰어요. 꽃등심 20근 주세요. 성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순간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물었죠. 할머니, 20근이요? 혹시 2근이라고 하신 건 아니신지? 아니에요. 20근 맞습니다. 20근. 옥남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외투 안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를 열자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가 나왔습니다. 새 돈이었죠. 마치 은행에서 방금 인출한 것처럼 한 장 한 장이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옥남은 천천히 지폐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20장이었습니다. 정확히 100만 원이었죠. 성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기운 자국 가득한 낡은 외투,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할머니 손에서 1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나온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 정말 20근 다 가져가실 건가요? 너무 많은데. 집에 냉동고라도 있으세요? 그냥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옥남의 목소리에는 묘한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중요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계속 시계를 확인했죠. 오래된 손목시계의 유리에는 금이 가 있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성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꽃등심을 저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근, 두 근, 세 근. 붉은 마블링이 아름답게 박힌 최상급 꽃등심이 저울 위에 쌓여갔어요. 진열대의 꽃등심이 모자라서 냉장고에서 더 꺼내와야 했습니다. 근당 5만 원씩 하는 고기가 계속 쌓이자 성수도 손이 떨렸어요. 그 광경을 본 옆 가게 야채 장수 영숙이 고개를 쭉 빼고 구경했습니다. 눈이 동그래진 채 입을 다물지 못했죠. 어머 어머, 저 할머니 아니야? 영숙이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생선 가게 주인 태호도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정육점 쪽을 훔쳐보며 혀를 찼습니다. 맞네, 폐지 줍는 할머니잖아. 내가 어제도 봤는데 시장 뒤편에서 박스 주워 담고 있더라고.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가게 민수, 김치 가게 순자, 반찬 가게 정희까지 모두 고개를 내밀었어요. 평소 시장 골목에서 구부정한 허리로 쓰레기통을 뒤지고 찢어진 장갑을 끼고 무거운 리어카를 간신히 끌며 골판지를 모으던 바로 그 할머니였거든요. 저 할머니, 제천역 근처 그 허름한 단칸방에 사는 분 맞지? 순자가 속닥거렸어요. 맞아, 맞아. 한겨울에도 난방 안 틀고 신문지로 바람막이 하면서 산다더라. 우리가 버린 시든 야채나 상한 과일 주워가는 거 몇 번 봤어. 성수가 고기를 포장하는 동안 옥남은 가만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꼭 쥐고 초조한 듯 발을 동동 구르며 시계를 계속 확인했어요. 묘하게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포장이 끝났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4개에 나눠 담긴 20근의 꽃등심이었어요. 성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98만 원입니다. 옥남은 아까 꺼낸 돈 뭉치를 그대로 카운터에 올려놓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할머니, 이거 너무 무거운데 배달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들고 갈 수 있어요. 옥남은 무거운 고기 봉투를 양손에 나눠 들었습니다. 한 손에 2봉지씩 도합 12kg이 넘는 무게였어요. 구부정한 허리가 더욱 굽어지고 첫걸음을 떼자마자 휘청거렸습니다. 무게를 견디지 못해 몇 걸음마다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다시 걷고를 반복했어요. 낡은 운동화 밑창이 닳아서인지 걸을 때마다 미끄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가게 앞에 모인 상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시장 생활을 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니, 폐지 주어서 하루 10,000원도 못 버는 할머니가 100만 원짜리 소고기를. 민수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혹시 그동안 폐지 팔아서 모은 돈 전부 아닐까? 마지막으로 실컷 구워 먹으려고. 정희가 추측했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지 팔아서 100만 원을 모으려면 몇 년은 걸릴걸. 그것도 먹지도 입지도 않고 모아야 가능하지. 그럼 대체 저 돈은 어디서? 태호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날이 저물어가는 시장 골목에는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됐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살아온 그들도 오늘 같은 일은 처음이었어요. 폐지 줍는 가난한 할머니가 100만 원을 들고 와서 최고급 한우를 사가다니요. 성수는 카운터에 기대어 옥남이 사라진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힘겹게 고기 봉투를 들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사가는 걸까요? 그리고 그 고기는 어디로 가져가는 걸까요? 혼자 사는 할머니가 20근이나 되는 고기를 어떻게 할 생각일까요? 다음 날도 정확히 오후 3시였습니다. 제천 중앙시장 정육점 주인 성수는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가게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역시나 옥남이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회색 외투, 똑같은 구부정한 자세, 똑같은 느린 걸음걸이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어제의 장면을 그대로 재생하는 것 같았죠. 어서 오세요, 할머니. 놀란 성수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옥남은 어제처럼 대답 없이 진열대로 다가갔어요. 꽃등심 20근 주세요. 어제와 똑같은 주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외투 안주머니를 뒤적이며 돈을 꺼냈어요. 오늘도 빳빳한 5만원짜리 지폐 20장이었습니다. 옆집 야채가게 영숙이 또다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또 왔네? 상인들은 놀라서 또다시 모여 수군거렸어요. 사흘째, 나흘째도 계속됐습니다. 매일 오후 3시, 옥남은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똑같은 주문, 똑같은 금액, 똑같은 행동이었죠. 상인들은 이제 3시가 되면 정육점 쪽을 슬쩍슬쩍 바라보았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시장 상인들이 정육점 앞에 모였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야. 벌써 500만 원이야, 500만 원. 과일 가게 민수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며 말했어요. 평생 폐지 줍던 할머니가 갑자기 100만 원을 닷새 연속으로 쓴다고? 김치가게 순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혹시 누가 시키는 거 아닐까? 요즘 노인들 이용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잖아. 생선 가게 태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보이스피싱 아닐까? 아니면 돈 세탁?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런 조직들이 치매 걸린 노인들 이용한다던데. 돈 전달책으로 쓴다고. 내가 뉴스에서 봤어. 노인들한테 현금 주고 물건 사게 한 다음 그걸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수법이래. 태호의 말에 상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거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반찬 가게 정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 근데 만약 우리가 오해한 거면. 영숙이 망설였어요. 할머니한테 누명 씌우는 게 될 수도 있잖아. 하지만 이대로 두면 우리도 공범이 되는 거 아니야? 민수의 말에 모두 침묵했습니다. 신고를 하자니 죄 없는 할머니를 의심하는 것 같고 안 하자니 정말 범죄에 연루될까봐 무서웠어요. 성수는 카운터에 기대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상인들의 말이 터무니없는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뉴스에 종종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불쌍해 보이는 할머니가 정말 범죄에 연루된 걸까요? 엿새째 되는 날 옥남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숨이 좀 가쁜 것 같았어요. 이마에 땀이 살짝 맺혀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성수가 물었지만 옥남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꽃등심 20근 주세요. 평소와 같은 주문이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순자가 용기를 내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 고기 다 어디다 쓰세요? 옥남은 순자를 잠깐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필요해서. 짧은 대답이었지만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순자는 더 묻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시장 상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더 이상은 못 보겠어. 오늘까지 700만 원이야.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이대로는 안 돼. 민수가 맞장구를 쳤어요. 성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상인들 말대로 정말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좋아요. 오늘 할머니가 오시면 제가 어디로 가시는지 따라가 볼게요. 그리고 나서 결정하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일단 할머니가 그 많은 고기를 어디로 가져가는지 알아야 뭔가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후 3시 예상대로 옥남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상인들도 시계를 보며 기다릴 정도였어요. 옥남은 평소처럼 꽃등심 20근을 주문했고 100만 원을 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배달해 드릴게요. 성수가 제안했지만 옥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들고 가요. 그리고는 무거운 봉투를 들고 천천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성수는 재빨리 조카를 불렀어요. 가게 좀 봐줘.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성수는 멀찍이서 옥남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가게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지켜보았어요. 옥남은 무거운 봉투 때문에 걸음이 느렸습니다. 10걸음쯤 가다가 쉬고 다시 10걸음 가다가 쉬기를 반복했어요. 시장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성수는 전봇대와 건물 모퉁이에 몸을 숨기며 따라갔어요. 옥남은 큰 길에서 왼쪽으로 꺾어 들어갔습니다. 제천역 방향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남이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성수는 잠시 거리를 두고 따라 들어갔어요. 하지만 골목길에 들어서자 옥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골목길은 막다른 길도 아니었고 양옆으로 몇 개의 샛길이 있었습니다. 성수는 급히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찾아보았지만 옥남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느린 걸음으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던 할머니가 이렇게 빨리 사라질 수 있을까요? 성수는 당황한 채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어디 가던데? 누구 만났어? 성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골목길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영숙이 의아해했어요. 정말이에요. 분명 골목으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따라 들어가니 없었어요. 상인들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심상치 않은 일이었어요. 이제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할머니를 조종하고 있는 게 분명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라질 수 있겠어? 민수도 동의했어요. 맞아. 어딘가에 숨겨진 장소가 있거나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가 데려간 거야. 성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할머니가 또 오면 그때는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기로요. 더 이상 이 이상한 일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성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골목길에서 사라진 할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도대체 그 많은 고기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누가 그 뒤에 있는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모든 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 미스터리의 실체가 드러날 거예요. 8째 날 아침 성수는 정육점 문을 열자마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제천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지난 일주일간의 이상한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죠. 폐지 줍던 가난한 할머니가 매일 100만 원씩 현금으로 소고기를 사간다는 것, 어제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복 차림의 경찰 2명이 정육점에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형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제천경찰서 지능범죄팀 박태준 경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던 태준은 수첩을 꺼내 펼쳤죠. 태준은 성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시장 상인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야채가게 영숙, 과일가게 민수, 김치가게 순자까지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겨울에 신문지로 바람막이하며 살던 할머니가 갑자기 거금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돈 세탁에 이용당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는 것까지요. 태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노인들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오후 3시에 할머니가 오면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오후 2시쯤 태준과 동료 경찰관은 정육점 안쪽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성수는 평소처럼 일하는 척했지만 계속 시계만 쳐다보았어요.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할 정도로 긴장했죠. 드디어 3시가 가까워졌습니다. 3시 정각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옥남이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와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외투에서 돈뭉치를 꺼내며 꽃등심 20근을 주문했죠. 오늘도 100만 원이었습니다. 태주는 카운터 뒤에서 옥남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 반복적인 손동작, 가끔씩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모습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노인성 치매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보였죠. 포장이 끝나고 옥남이 돈을 건네는 순간 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이 경찰이라고 밝히며 잠깐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지만 옥남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서며 눈에 두려움을 가득 담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냥 고기 사러 왔을 뿐이라고 중얼거리며 무거운 고기 봉투를 꽉 껴안고 급히 가게를 나갔어요. 태준과 동료는 서로 눈빛을 교환한 뒤 옥남을 따라 나섰습니다. 성수도 호기심에 뒤를 따랐죠. 옥남은 평소보다 훨씬 빠른 걸음으로 무거운 짐에도 불구하고 거의 뛰다시피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어요. 큰 길에서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옥남. 어제 그 골목길이었습니다. 태준이 동료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한 명은 정면으로, 한 명은 옆길로 돌아가기로 한 거죠. 완벽한 포위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준이 골목에 들어섰을 때 옥남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불과 30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옆길로 돌아간 동료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태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골목 양옆의 집들은 모두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숨을 만한 곳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골목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훑고 벽을 더듬고 심지어 쓰레기통 뒤까지 확인했어요. 그때 동료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골목 모퉁이 바닥에 작은 핏자국과 꽃등심을 포장했던 검은 비닐 조각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피인지 고기에서 흐른 육즙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 뭔가 단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태주는 제천경찰서로 돌아가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팔순 노인이 일주일 동안 800만 원을 썼다는 것과 미스터리하게 사라진다는 내용이었죠. 치매 노인을 이용한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 함께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인 9째 날 경찰은 더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골목 주변에 미리 잠복조를 배치하고 CCTV도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골목 일대는 완벽한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장소를 선택한 것처럼 보였죠. 오후 3시 옥남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문 쪽을 계속 쳐다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작았고 손은 더 심하게 떨렸어요. 포장이 끝나자마자
거의 뛰다시피 가게를 나갔습니다.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골목 입구, 중간, 끝까지 완벽하게 막았죠. 그런데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옥남은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젊은 경찰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태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매 노인 이용 범죄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크고 조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열째 날 태주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옥남이 정육점에 오기 전에 미리 그녀의 집을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제천역 근처를 샅샅이 뒤진 끝에 마침내 옥남이 사는 곳을 찾았습니다. 폐역 근처의 허름한 단칸방이었어요. 문은 낡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창문은 신문지로 막혀 있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가득했고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죠.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이 열흘 동안 1,000만 원을 쓴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경찰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때 옆집에서 나이든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할머니 찾으세요? 옆집 할머니가 물었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옥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나 들어온다는 것, 혼자 사는 지 오래됐다는 것,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 산다고 들었다는 것까지요. 딸이요?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서울에서 일한다고만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할머니가 혼자 계신 지 오래됐어요. 옆집 할머니의 말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딸.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었어요. 11째 날 아침 태준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었어요. 1,1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정체불명으로 오가고 있었고 골목길에서의 미스터리한 실종도 계속 반복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옥남을 경찰서로 모시고 가서 정식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태주는 동료 경찰관 2명과 함께 오후 2시 반쯤 정육점 근처에 대기했습니다. 성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미 며칠째 경찰이 드나들면서 시장 분위기도 어수선했죠. 3시 정각 어김없이 옥남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걸음이 더 느렸고 가게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마치 안으로 들어가기를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죠. 결국 옥남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진열대를 가리키며 평소처럼 꽃등심 20근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외투에서 빳빳한 현금 100만 원을 꺼냈습니다. 성수가 고기를 포장하는 동안 태준과 동료들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태준은 최대한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옥남 할머니시죠? 제천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함께 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옥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고기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꽉 움켜쥐었어요.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경찰차에 타는 옥남의 뒷모습을 보며 시장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안타까워했고 어떤 이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어요. 성수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제천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는 방에 옥남은 작은 몸을 더욱 움츠린 채 앉아 있었어요. 주름진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고 고개는 깊이 숙여져 있었습니다. 태준이 컴퓨터 앞에 앉아 신원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김옥남 80세,
제천시 거주. 기본 정보는 평범했어요. 그런데 계좌 조회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잔액 20억 3,400만 원. 태주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20억이 맞았어요. 옆에서 함께 보던 동료 경찰관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20억이라니. 이게 정말 맞나요? 태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폐지를 주어 근근히 살아가던 팔순 노인의 통장에 20억이라니요. 이건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계좌 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작년 초에 거액이 한꺼번에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열흘 동안 매일 100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한 기록도 선명했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들고 다시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옥남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맞은편에 앉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통장에 20억이 넘는 돈이 있더군요. 이 돈이 어떻게 생긴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옥남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태준과 시선이 마주치자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조사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웠어요. 태준은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할머니, 이런 거액은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어디서 난 돈인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옥남은 마치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태주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가족관계를 조회한 자료를 꺼내 들었어요. 딸이 한 명 있으시네요. 한유정 씨, 서울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유정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옥남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경련하듯 움직였고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직감적으로 딸이 핵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한유정 씨와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옥남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음을 참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경찰관이 태준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일어난 요양시설 관련 사기 사건 자료였어요. 피해 금액이 수십억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었죠. 할머니, 혹시 딸이 어떤 사건에 연루된 건 아닌가요? 이 돈이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까? 태준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옥남은 돌부처처럼 침묵을 지켰습니다. 가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뿐이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옥남의 입을 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부드럽게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엄하게 경고하기도 했지만 옥남은 끝까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태주는 한숨을 쉬며 동료와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우리는 할머니를 돕고 싶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말씀 안 하시면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태준의 마지막 호소에도 옥남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떨고 있을 뿐이었어요. 조사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옥남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주름진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고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가쁜 숨을 몰아쉬던 옥남의 몸이 갑자기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태준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옥남의 눈동자가 위로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앞으로 고꾸라지듯 쓰러졌어요. 태준이 재빨리 달려가 옥남을 붙잡았습니다. 팔에 안긴 할머니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팔에서 맥박이 희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이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요. 동료 경찰관이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고 태주는 옥남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창백한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강하게 몰아붙인 건 아닐까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10분도 안 돼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경찰서 앞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급하게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고 옥남을 신속하게 들것에 실었어요. 태준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태준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는 옥남을 내려다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제천중앙병원 응급실로 옥남이 실려 들어갔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혈압을 재고 링거를 꽂고 각종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태주는 응급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옥남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왔고 숨소리도 조금 고르게 돌아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눈을 뜨지는 못했습니다. 태준이 침대 옆에 앉아 있을 때 한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간호사였어요. 차트를 확인하던 그녀가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분, 3개월 전부터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분이에요. 간호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의 귀가 쫑긋 섰어요. 입원 환자였다고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넘겼습니다. 네, 췌장암으로 치료받고 계세요. 그런데 자꾸 퇴원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도 난감했거든요. 병세가 많이 안 좋으신데. 그때 옆에서 환자 시트를 정리하던 50대 여자 간병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저 할머니 제가 며칠 간병했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외출하신다고 우기셔서 저희가 말렸거든요. 그런데 안 들으시더라고요. 간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거의 매일 나가셨다 오셨어요. 아침 일찍 나가셨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시고 돌아오실 때마다 큰 고기 봉투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고기 봉투요? 간병인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도 엄청 비싼 꽃등심이요. 그걸 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들한테 다 나눠주셨어요. 한 사람당 5근씩이나요. 간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이 병원뿐만 아니라 제천에 있는 다른 병원들도 다 돌아다니시면서 고기를 나눠주신대요. 요양보호사들한테도 다 주시고. 간병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들과 맛있는 고기 먹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면서 주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친절하신 분인가 했는데 매일 그러시니까 다들 이상하다고 했거든요. 병세가 그렇게 안 좋으신데 어떻게 매일 그렇게 돌아다니시는지. 태주는 침대에 누워있는 옥남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조용히 숨을 쉬는 작은 몸. 죽음을 앞둔 노인이 극심한 통증을 참아가며 매일같이 시장을 걸어다닌 이유가 뭘까요? 1,1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고기를 사서 낯선 간병인들에게 나눠준 이유가 뭘까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0억이 넘는 돈, 서울에 있다는 딸, 요양시설 사기 사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아직 완전한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와 간병인이 자리를 떠나고 응급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의료 장비들의 삐삐 소리와 환자들의 신음소리만이 들렸어요. 태주는 의자에 앉은 채 옥남을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옥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태준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옥남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마른 뺨을 타고 베개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경찰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전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옥남은 떨리는 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렸습니다. 숨을 몇 번 깊이 들이마신 뒤 입을 열었어요. 이제 다 말씀드릴게요.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태주는 옆 테이블에 놓인 휴지를 꺼내 할머니의 눈가를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어요. 제 딸, 유정이가 큰 죄를 지었어요. 옥남의 목소리가 울음에 섞여 떨렸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옥남은 몇 번의 깊은 숨을 쉰 뒤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무거운 비밀을 드디어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옥남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눈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아득히 먼 과거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주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준비될 때까지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옥남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은요. 토지 보상금이에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제가 폐지를 주우러 다니던 공터가 있었어요. 버려진 땅이었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땅이 개발된다고 해서 보상금을 받게 됐어요. 옥남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주름진 손가락이 베개 위에서 무언가를 더듬는 듯 움직였습니다. 그 땅은 40년도 더 전 남편이 힘들게 얻었던 땅이었어요. 막노동을 하고 남의 집 빨래를 하며 정말 힘들게 돈을 모아서 샀던 집 앞에 작은 공터였죠. 옥남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픈 기억 속에서도 따뜻한 순간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유정이가 그 땅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여름이면 고무줄 놀이를 하고 겨울이면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동네 아이들과 소꿉놀이도 하고 해가 질 때까지 웃으며 놀았죠. 그 공터는 우리 가족과 유정이의 행복한 어린 시절 전부였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옥남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미소는 사라지고 다시 슬픔이 얼굴을 덮었어요. 옥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정이는 자라서 25살에 결혼했습니다. 서울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죠. 착해 보이고 일도 성실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서울로 보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2년도 안 돼서 유정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사위가 유정이를 때렸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손찌검을 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옥남의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마른 손마디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기다가 빚까지 있었습니다. 도박을 해서 진 빚이 몇 천만 원이나 됐어요. 사위는 그 빚을 갚으라고 유정이를 다그쳤습니다.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라고 했죠. 옥남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았어요. 폐지를 주어서 근근히 사는 형편에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모자라다고 더 보내라고 했어요.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옆 테이블에서 물컵을 들어
옥남에게 건넸어요. 결국 유정이는 이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도 안 돼서요. 멍투성이가 된 얼굴로 제천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유정이는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 공터에 주저앉아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옥남은 옆에 앉아서 등을 쓰다듬어줬어요. 남편은 벌써 세상을 떠나고 없었고 모녀들만 남았었습니다. 옥남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팔순 노인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딸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유정이는 다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얼굴이 트고 손도 텄어요. 겨울에는 동상에 걸려서 손가락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제천에 내려올 때면 유정이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 있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옥남이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말을 하는 할머니의 얼굴에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드러났어요. 그러던 중 작년 초에 그 공터가 개발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했어요. 토지 보상금이 나온다고 해서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옥남의 목소리에 떨림이 더해졌어요. 20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평생 폐지를 주어도 볼 수 없는 큰 돈이 통장에 들어왔죠. 옥남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목을 막는 것 같았어요. 태주는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말라비틀어진 손이 태준의 손 안에서 덜덜 떨렸어요. 그런데 유정이가 옥남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아주 큰 죄를. 태주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따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요? 옥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 뿐이었어요. 태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응급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의료 장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어요. 옥남은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의자에 앉아 할머니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딸 유정이 지었다는 큰 죄가 무엇일까? 서울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20억의 토지 보상금과 딸의 죄, 그리고 매일 사는 꽃등심 스물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태준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능성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옥남이 마지막까지 말을 아끼고 있는 그 진실을 태주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할 이야기가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라는 걸 태주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태준의 손을 더 꽉 움켜잡았어요. 3년 전 설날이었어요. 옥남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여서 제천거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옥남은 집에서 유정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이 내려온다는 전화를 받고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딸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유정이는 오후 늦게 제천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온 길이었어요. 터미널에 내린 유정이는 곧장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만 손에 들고 있었어요. 시장 정육점 앞에 섰을 때 유정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한우 꽃등심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한 근에 5만 원. 평생 입에 대본 적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유정이의 손이 지갑을 더듬었어요. 그 안에는 한 달 동안 아껴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근은 너무 비쌌습니다. 유정이는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반금만 살 수 있을까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정이는 돈을 꺼내 건넸어요. 손은 여전히 트고 거칠었습니다. 동상으로 부은 자국이 선명했어요. 주인이 꽃등심을 잘라서 비닐봉지에 담아주었습니다. 유정이는 그 봉지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을 걸으며 유정이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은 안 드시고 딸에게만 먹으라고 하실 게 분명했어요.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든 어머니가 드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좋은 고기를 드셔보지 못하셨을 테니까요. 시간이 흘러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며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목에 그 공터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뛰어놀던 곳, 이혼하고 돌아와 울었던 그 자리였어요. 유정이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어스름한 저녁빛 속에서 눈 쌓인 공터를 바라봤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앞에 집이 보였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유정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를 꽉 쥐고 유정이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기쁨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녁 공기를 가르며 할머니에게 닿았어요. 집 안에 있던 옥남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정이의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옥남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문을 열었어요. 얼른 나가서 딸을 보고 싶었습니다. 유정아. 옥남도 기쁨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집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어둑한 저녁빛 속에서 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공터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녀가 서로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설날 저녁, 1년 만에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터 옆 비탈길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화물 트럭이었어요. 경사가 급한 길이었습니다. 운전사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눈에 미끄러져 제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통제력을 잃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가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트럭이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유정이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유정아. 옥남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달려갔어요.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유정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눈을 부시게 했어요. 그 짧은 순간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펼쳐졌습니다. 미끄러져 내려오는 트럭, 흩날리는 눈, 손에 든 비닐봉지의 감촉. 유정이는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비닐봉지를 꽉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쾅!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눈이 사방으로 튀고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 옥남의 비명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트럭은 공터 근처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정이는 그 공터에 쓰러져 있었어요. 어릴 때 뛰어놀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반근의 꽃등심이 든 봉지였습니다. 옥남이 달려갔습니다. 눈 위를 달렸어요.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달렸습니다. 유정이에게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어요. 유정아, 유정아. 옥남이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운 몸이었어요. 유정이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깊이 잠든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구급차가 불려왔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유정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어머니를 향해 엄마하고 부르던 바로 그 순간에요. 병원으로 옮겨질 때도 유정이의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옥남은 그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열었어요. 붉은 꽃등심이 보였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었어요. 경찰님, 옥남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눈물로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딸이 죽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유정이가 왜 그렇게 좋은 고기를 샀을까? 평생 먹어본 적 없는 비싼 고기를. 옥남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 그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유정이도 먹어본 적 없었을 거예요. 그런 걸 저한테 사주려고.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매일 그 고기를 샀어요. 유정이가 저를 위해 골랐던 바로 그 고기를요. 그리고 나눠줬어요. 간병인들한테, 요양보호사들한테, 유정이처럼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딸아이가 저한테 주려던 사랑을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었어요.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옥남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태준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뒤 기력이 다 빠진 것 같았어요. 태준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옥남의 손을 천천히 놓고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 끝에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옥남 할머니의 담당 의사 선생님과 면담이 가능할까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회진 중이신데 10분 후쯤 시간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3층 의사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태준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의사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나자 한 의사가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였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온화했습니다. 김옥남 할머니 담당의 정민호입니다. 네, 제천경찰서 이태준입니다. 의사가 문을 열고 태준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의학 서적들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 의사는 태블릿을 꺼내 옥남의 의료 기록을 열었어요.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숨을 쉬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현재 췌장암 말기입니다. 사기까지 진행된 상태예요. 암세포가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됐고 치료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태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으셨나요? 현재 상태로 봐서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입니다. 솔직히 그것도 낙관적인 예측이에요. 의사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한 달 전쯤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달 전, 옥남이 매일 시장에서 고기를 사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할머니의 외부 출입을 그냥 허용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보내시도록요. 의사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간호사들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께서 매일 시장에 가셔서 고기를 사신다고요. 그걸 제천의 병원들을 다니시며
간병인들과 요양보호사들에게 나눠주신다더군요. 의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제천 시내가 보였어요. 할머니는 딸을 잃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딸도 요양보호사였다면서요. 아마 할머니는 딸처럼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는 거겠죠. 그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의사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맴돌았어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의사실 밖에서는 병원의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도 일어나 문까지 배웅했어요. 태준은 다시 옥남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태준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그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준은 밤새 병실을 지키다가 이른 아침이 되어서야 경찰서로 돌아갔어요. 태준은 동료들에게 옥남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동료들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어요.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서 태준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정육점 주인 성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성수 씨, 저 이태준 경장입니다. 태준은 조용히 천천히 옥남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3년 전 설날에 일어난 일, 유정이가 어머니를 위해 꽃등심을 사던 일, 공터에서 일어난 비극, 그리고 할머니가 매일 고기를 사서 나눠주는 이유를요. 성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런 사연이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아닙니다. 성수 씨가 신고해 주셔서 우리가 할머니를 더 잘 돌볼 수 있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수는 전화를 끊자마자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나갔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시장을 준비하는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성수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옥남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제천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상인들은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정육점 쪽을 바라봤어요. 모두가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 할머니가 그런 사연이 있으셨다니. 딸을 그렇게 잃으시고도 오늘도 오실까? 상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어요. 시장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옥남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시장에 어김없이 도착했습니다.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했고 숨소리도 거칠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서는 옥남을 본 상인들이 일제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경건하게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옥남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육점을 향해 걸어갔어요. 상인들은 할머니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도 아니고 예의도 아닌 그저 경의의 표시였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손을 모았습니다. 시장은 고요했습니다. 평소 시끌벅적하던 시장이 마치 성당처럼 조용했어요. 오직 옥남의 발걸음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정육점이 보였습니다. 성수가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옥남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진열대에 한우 꽃등심을 바라봤어요. 붉은 고기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사장님, 옥남의 목소리가 고요한 시장에 울렸습니다. 오늘도 꽃등심 20근 주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성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성수가 떨리는 손으로 고기를 포장하는 동안 시장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상인들은 숨죽여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옥남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옆가게 채소 장수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70이 넘은 그녀는 옥남과 비슷한 나이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유정이의 이름을 부르려다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울음이 방아쇠가 되었어요. 과일 가게 주인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식간에 시장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젊은 상인들도 나이든 상인들도 모두가 울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소리내어 통곡했고 어떤 이는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옥남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금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성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돈을 받지 않겠다고 자신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옥남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안 된다고, 받아야 한다고, 이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떡집 주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떡 한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자신도 나눠드리고 싶다며 간병인들에게 떡도 함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반찬 가게 주인도 반찬을 들고 다가왔어요.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도 생선 가게에서도 하나둘 상인들이 물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모두가 옥남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각자가 파는 물건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하지 말라고, 함께 하겠다고, 나눔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모였습니다. 옥남은 그들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던 길 위에 이제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제천시장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모여 의논했어요. 간병인들과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요. 떡집은 매주 떡을 원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반찬 가게는 밑반찬을, 과일 가게는 제철 과일을 내놓았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옥남의 이야기는 시장을 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상인의 딸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딸을 잃은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함께 나누기 시작한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루 만에 수천 명이 읽었고 이틀 만에 수만 명이 공유했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는 말, 우리 동네에서도 시작하고 싶다는 말, 힘든 일 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제천의 작은 이야기가 전국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회사원이 글을 읽고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집을 청소해 주시는 가사 도우미 분께 감사 편지와 함께 선물을 전했어요. 부산의 한 식당 주인은 배달 라이더들에게 매일 저녁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날씨에도 음식을 배달해 주시는 분들께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경비 아저씨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간식과 음료를 비치하고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매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청소 노동자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배달 기사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갑질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가족들이 많아졌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방송국이 옥남의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카메라가 시장을 비췄어요. 함께 나누는 상인들의 모습이, 할머니의 주름진 미소가 전국에 방영됐습니다. 시청자들은 화면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자신도 무언가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제천시장으로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전국에서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들, 자신도 나눔을 시작했다는 편지들, 용기를 얻었다는 편지들이 계속 도착했습니다. 한 편지에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가정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웃의 가정도 화목해야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 편지를 읽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천시장 입구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함께 나누는 시장, 따뜻한 제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물건을 사며 상인들에게 이곳이 그 할머니가 계신 시장이냐고 물었습니다.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옥남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응했어요. 제천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곳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요양보호사가 시장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어요. 정육점 앞에서 망설이다가 성수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께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요. 편지에는 서울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나눠주신 고기를 받았을 때는 그냥 고마운 마음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고기 한 점 한 점에 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자신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다고, 자신이 돌보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따뜻함을 나누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편지들이 매일 도착했어요. 옥남은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딸에게 전하지 못한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나누는 곳이 되었어요. 할머니 한 분의 사랑이 시장 전체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제천의 작은 시장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대한민국 곳곳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옥남은 여전히 매일 시장에 왔어요. 여전히 꽃등심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행복과 이웃의 행복이 하나라는 것을 사람들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옥남은 어김없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며 몸은 더욱 야위었어요. 걸음걸이도 전보다 훨씬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고기를 샀어요. 그리고 병원을 돌며 간병인들과 요양보호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2025년 10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옥남은 제천중앙병원 3층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손에는 고기 봉투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간병인들에게 나눠주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복도 중간쯤에서 옥남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옥남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간호사가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누군가는 의사를 불렀고 누군가는 구급카트를 가져왔습니다. 옥남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어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각종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민호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옥남의 생명 징후가 급격히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옥남을 간병했던 간병인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정육점으로 전화를 걸어 할머니가 위독하니 빨리 오라고 말했어요. 성수는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간병인은 다시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어요. 태준에게도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태준도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옥남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어요. 하지만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성수와 태주는 침대 양옆에 섰습니다. 간병인과 간호사들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이제 오래 버티기 힘드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힘들게 눈을 떴어요. 성수가 옥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옥남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성수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그동안 고마웠다고 가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이 더 감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옥남이 천천히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도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옥남은 딸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옥남이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은 행복했다고 유정이를 낳고 키우고 비록 먼저 보냈지만 그래도 그 아이 덕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어요.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옥남의 눈가에 고였습니다. 시선이 천장을 향했어요.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만하면 만족한다고 정말 충분히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성수가 울먹이며 아직 가시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옥남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간병인들, 간호사들, 성수, 태준.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옥남이 부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계속 나눠주세요.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세요. 옥남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 혼자만 행복하면 진짜 행복이 아니라고, 이웃도 함께 행복해야 진짜 행복이라고 말했어요. 유정이가 자신에게 그걸 가르쳐 줬다고, 사랑은 나누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로 얼굴이 젖었어요. 옥남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어요. 이번엔 천장 너머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유정아, 엄마 간다.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옥남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모니터에서 긴 소리가 울렸어요. 정 의사가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오후 5시 15분.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급실이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수는 옥남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병인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김옥남 80세. 제천중앙병원에서 영면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곁으로 떠났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떡집 주인도 과일 가게 주인도 모두가 왔습니다. 복도는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제천 시민들이 조문을 왔어요. 시장 상인들은 물론이고 옥남에게서 고기를 받았던 간병인들과 요양보호사들도 왔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SNS를 통해 옥남의 이야기를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빈손은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헌화하는 사람들의 줄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할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방명록은 금세 가득 찼어요. 한 요양보호사가 빈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할머니가 나눠주신 고기를 받고 처음으로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힘을 얻었다고 이제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화장이 끝나고 옥남의 유골함을 들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제천 외곽의 작은 납골당이었어요. 그곳에는 이미 유정이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3년 전 설날에 세상을 떠난 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옥남의 유골함이 유정이 옆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모녀가 드디어 다시 만난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납골당 앞에 모인 사람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성수가 유골함 앞에 꽃등심 한 점을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사셨던 그 고기였어요. 다른 상인들도 자신들의 물건을 올렸습니다. 떡, 과일, 반찬들이 제단을 가득 채웠어요. 장례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천시장 상인들이 모였어요. 할머니의 유언을 기억했습니다. 계속 나눠주라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요. 상인들은 의논 끝에 유정이의 사랑의 도시락이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힘을 합쳐 만드는 도시락이었어요. 고기, 반찬, 과일, 떡이 함께 담긴 도시락을 만들어 어려운 가정에 무료로 배달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100개의 도시락이 만들어졌습니다. 간병인들의 가정, 요양보호사들의 가정, 그리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집으로 배달됐어요. 도시락 뚜껑에는 작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유정이의 어머니 옥남 할머니의 사랑을 담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도시락을 받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 사랑은 다시 다른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도시락을 받은 간병인이 자신이 돌보는 환자를 더 정성껏 돌봤어요. 도시락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께 더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제천의 이야기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사랑의 도시락, 행복의 밥상, 나눔의 식탁 같은 이름으로 각 지역에서 나눔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남긴 것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옥남의 이야기, 유정이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전국으로 퍼져나갔는지를 담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에 동참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제천시장 입구에 작은 동판이 세워졌어요. 거기에는 김옥남 할머니를 기억하며 딸을 향한 사랑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라는 연도도 새겨져 있었어요. 동판 옆에는 항상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새 꽃을 가져다 놓았어요. 시장을 지나는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서 동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성수는 여전히 정육점을 운영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면 옥남이 들어오실 것 같았어요. 오후 3시가 되면 자꾸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오시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제천중앙병원 3층 복도에는 작은 의자가 하나 놓였습니다. 옥남 할머니의 자리라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간병인들은 힘들 때 그 의자에 앉아 쉬었습니다. 그러면 힘이 났어요. 할머니가 함께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옥남이 떠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봄이 왔어요. 제천의 공터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유정이가 어릴 적 뛰어놀던 그 자리, 설날 저녁 쓰러졌던 그 자리에 꽃이 피었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유정이와 옥남의 사랑이 꽃으로 피어난 거라고. 그 꽃들은 매년 봄마다 피어났어요. 사람들은 그 꽃을 사랑의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나 혼자만 행복하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것. 이웃과 함께 행복해야 진짜 행복이라는 것. 한 사람의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옥남이 남긴 가르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작은 나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떠났지만 그 사랑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한 할머니의 작은 나눔이 전국으로 퍼져나간 것처럼 우리의 작은 관심과 배려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행복과 이웃의 행복이 하나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는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장 먼저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사연 이야기였습니다.